자, 여러분. 미국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데 이게 무역 분쟁을 끝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큰 전쟁의 불씨가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얘기는 바로 이럽니다. 이 관세 전쟁이 어떻게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지, 왜 법원의 판결이 더 큰 싸움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역설적인 질문. 이게 지금 금융시장을 아주 그냥 바짝 긴장시키고 있는 핵심이거든요. 아니, 법원에서 이겼는데 그게 어떻게 더 큰 무역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걸까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린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요, 지금 미국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소송 하나가 있습니다. 이 소송 결과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핵심 쟁점은 이겁니다. 대통령이 과연 국제긴급경제권법, EIEPA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근거로 이렇게 엄청난 관세를 매길 수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원래 이 법은 말이죠. 진짜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한테 강력한 경제제재 권한을 주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관세에 쓰는 게 맞나 이거죠. 작년 11월에 변론이 있었고 이제 2026년 초면 판결이 나올 텐데 이 결과에 따라서 미국 무역정책의 판이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이 이 관세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럼 미국 정도가 기업들한테 토해내야 할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1,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180조 원이 넘습니다. 와, 이건 그냥 돈 좀 돌려주는 수준이 아니죠. 국가 재정에 정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자, 이렇게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금융시장은 말 그대로 칼날 위에 서 있는 기분일 텐데요. 시장이 생각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 한번 살펴볼까요? 시장은 일단 두 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먼저 시나리오 A,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럼 당연히 무역장벽 때문에 제조업이나 기술주는 좀 힘들겠죠. 대신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강세를 보일 거고요. 반대로 시나리오 B, 관세가 없어진다. 이러면 수입 물가가 싸지니까 소비재 기업들 중심으로 주가가 잠깐 오를 수 있고 달러는 약해지겠죠. 딱 봐도 되게 간단하죠.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단순한 흑백 논리가 완전히 틀렸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핵심은 이거니까요. 설령 행정부가 법원에서 지더라도 관세가 그걸로 그냥 끝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행정부가 다른 법을 들고 나올 강력한 플랜 B를 준비해놨다는 걸요. 그래서 법원에서 패소하는 건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치 육상 계주처럼 기존 법에서 다음 법으로 관세 바통을 넘겨주는 릴레이 전략의 시작일 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릴레이 전략은 두 단계로 되어 있어요. 관세가 없는 날을 단 하루도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자, 1단계는 다리 놓기입니다. 일단 무역법 122조를 써서 10에서 15%짜리 임시 관세를 바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150일이라는 시간을 버는 동안 2단계 엔드게임으로 들어가는 거죠.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해서 훨씬 더 높고 영구적인 관세를 부과할 준비를 마치는 겁니다. 이 두 법의 쓰임새가 어떻게 다른지 딱 보이죠? 122조는 일종의 응급처치 같은 거예요. 국제수지가 위기다! 라는 명분으로 바로 쓸 수 있는 빠른 카드죠. 하지만 15% 세율 상한선도 있고 150일이라는 시간 제한도 있어요. 반면에 232조는 최종 병기에 가깝습니다. 국가안보라는 훨씬 더 넓은 명분을 쓰기 때문에 조사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 발동되면 세율이든 기간이든 제한이 없거든요. 훨씬 강력하죠. 그런데요, 이런 전략이 단순히 법적인 대응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과거부터 계속 반복되어 온 어떤 정치적인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특히 선거철만 되면 무역 압박을 정치 카드로 쓰는 거, 이거 사실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면요, 미국 중간선거 때마다 외국 기업을 압박하는 일이 반복됐어요. 2010년엔 도요타 리콜 사태를 거의 마녀사냥처럼 몰고 갔고요. 2014년엔 선거 바로 직전에 현대차에 엄청난 벌금을 때렸죠. 2018년엔 어땠나요? 바로 그 232조를 꺼내들어서 자동차에 25% 관세 매기겠다고 위협하면서 러스트벨트 표심을 자극했잖아요. 자, 그럼 다가오는 2026년 중간선거는 어떨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플랜 B를 실행에 옮길 가장 완벽한 타이밍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법적인 근거는 계속 바뀌겠지만 관세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새로운 현실이 과연 앞으로 기업들이나 경제 전반에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한 시장 분석가의 말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방법만 바뀔 뿐 관세라는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을 갖다 붙이든 간에 보호무역주의를 등에 업은 이 관세 시대는 이제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는 거죠. 이건 말이죠. 무역의 규칙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첫째,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 즉 뉴노멀이 된 거예요. 둘째, 기업들은 이제 단순히 돈 계산만 해서 공급망을 짤 수가 없어요. 정치적 리스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왕입니다. 대통령 트윗 하나, 새로운 법적 전략 하나가 기업의 한 분기 실적 보고서보다 훨씬 더 큰 파급력을 갖게 된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관세는 이름과 얼굴만 바꾼 채 계속 우리 곁에 있을 겁니다. 법과 정치, 경제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정치적 관세 시대에 기업들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이 불확실성의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미래를 어떻게 계획해야 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